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공격이 있었으나 투신이 잘 방어해 주었고,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장중 마이너스 2%대 급락이 나왔으나 그 막판에 황당한 급등이 나와서 S&P와 다우는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뭔가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전체 방향성을 파악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어려운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트레이딩을 하는 파생트 플레이어들은 롱과 숏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잘하면 양쪽으로 벌 수 있지만, 반대로 잘 못하면 이른바 양 싸대기를 맞을 수가 있죠. 신중한 트레이딩을 위한 인사이트 델타원과 함께 하시죠.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들어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현물 매수가 장 초반부터 들어오는데, 반대로 선물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내놓는 바람에 처음 30분 동안은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투신이 선물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죠. 이건 네이키드로 들어온 것이라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선물 시장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시장이 깜짝 반등을 하였고, 여기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일부 손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홍콩 세션 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더욱 강하게 늘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베이시스를 크게 백오데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중 미결제 약정이 크게 쌓이고요. 작년에는 일중 차익 매도가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일중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2천억이나 나오게 됩니다. 비차익 매도도 1천억가량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11시 10분에 저점 392.75를 찍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선물이 자근자근 반등을 하는데, 올라오면 선물 매도를 하고 또 올라오면 계속 선물 매도를 늘리던 외국인들은 투신이 네이키드 선물 매수가 꽤나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당긴데도 전혀 손절매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선물 시장은 개인 대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 대 투신이 대립구도로 방향성 전쟁을 하기 시작한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저점을 찍을 때도 변동성은 얼마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진짜 전쟁터가 내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쭉 반등을 하는데도 풋옵션이 미리 다 죽었죠. 그리고 콜옵션은 얼마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양 옵션이 굉장히 다이어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오늘 선물 미결제 약정이 쌓인 게 하나도 안 풀렸어요.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이 미결보다 풋옵션이 미결이 신규로 더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방향성은 상방을 보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이제는 풋 매도로 상방을 보기보다는 콜 매수로 상방을 보는 것이 더 낫고, 만약에 콜 매수가 특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콜 매수는 무조건 손절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통 잔존일 10일 이내로 들어서게 되면 옵션 매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장이 한 구간에서 오랫동안 움직이게 되면 감마 리스크가 커지죠. 양반은 생선가시를 발라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옵션 매도자들은 특정 수준 이하로 프리미엄이 빠지게 되면 옵션 매도를 줄이거나 차라리 옵션 매수로 델타 플레이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감마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자의 옵션 매매 성향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저는 외가격 옵션 매수보다는 등가격이나 내가격 옵션 매매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매의 목적은 감마보다는 델타 그 자체를 노리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풋 매도 미결이 많이 늘어난지라 아래쪽으로는 여전히 닫혀 있다고 보고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다고 보나, 외국인들이 강력한 하방 배팅이 먹혀 들어간다. 그러면 사정없이 롱 포지션을 손절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분석을 좀 더 해보면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은 줄여가고 있는데, 금융투자의 배당 투자 청산 물량은 오늘 한 2,40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6천억 정도는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현물 매도 7,600억 한 것은 3분의 2 이상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의한 프로그램 차익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배당 매도 물량은 1월 말기까지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정리를 해볼게요.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선물 매도를 쌓았습니다. 미결도 많이 늘렸고요. 보통은 개인과 외국인이 대립이지만 이번은 외국인과 투신이 방향성 대립이고, 옵션 시장은 상방이 더 열려있다고 보는데
풋 매도보다는 이제는 콜 매수로 대응한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물타기를 하면 안 되고 특정 구간 이탈하게 되면 사정없이 손절해야 된다. 그리고 배당 투자로 들어온 그 매수 물량은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하루 쉬었던 영국이 급등을 하고 유로스탁스나 독일 닥스 지수도 장중에 1% 넘게 오른 등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영국이 급등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은 다른 나라들이 전부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돌파해서 한참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영국은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클리컬 매수 흐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것들 다 같이 생기면서 영국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은 또 다르게 움직였어요. 우선 통화 시장은 유로 중심으로 초반에 눌림이 있었는데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 달러 등 커머디티 통화들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고 미국 본장 개장 1시간 전에 바닥을 찍고 빠른 숏 커버링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른바 그 ECB 라인이라고 하는 1.34선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밀렸어요. 이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아직은 방향성 타진을 이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메인 무버는 엔화였습니다. 엔화는 아시아 세션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유럽 세션에서 강력한 언더슈팅을 주었는데요. 마침 유로존 증시도 강하게 오르면서 리스크 온 분위기가 퍼졌고 결국 유로에는 슈팅까지 주게 됩니다. 아쉽게도 유럽 증시가 나스닥 매도가 쏟아지면서 고점에서는 상당량 눌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러자 이제 유로화도 눌리게 됐고 그래서 유로엔이 윗꼬리를 달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유로존은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는 리스크 온 분위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유로존 채권과 미국채가 따로 움직였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영국 채권이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밀고 내려간 것에 더해서 미국 10년물도 유럽 세션 들어서 계속 밀려 내려가는데 그나마 독일 국채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 장마감 때는 결국에 다시 다 눌려서 끝났어요. 그리고 ISM 지수가 약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은 딱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커머디티 볼게요. 먼저 구리가 강력한 상승을 했는데 지난 1월 4일에 급락이 나온 뒤에 계속 바닥 따지기를 하고 어제는 숏 커버링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톤당 다시 9,700달러에 안착을 했고요. 지금 처음 상승이 나올 때는 구리가 이 커머디티 통화 강세와 함께 나왔는데 그 뒤로는 매도자들이 사와지면서 그냥 구리가 알아서 올라간 거예요. 반면 기름은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를 앞두고는 76달러서부터 77달러까지 아주 지루한 박스 흐름을 그렸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내용은 그냥 매월 일평균 40만 배럴씩 증산하는 기존 흐름을 이어가는 자, 이겁니다. 근데 회의 결과가 신속하게 발표됐어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회의가 보통 8시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길면 2시간, 짧으면 30분도 안 걸려요. 특히 이제 요즘에 온라인 미팅 하니까 금방금방 끝났는데 이 짧으면 컨센서스가 쉽게 도출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별다른 이견 없이 그냥 합의가 됐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시장은 증산에도 불구하고 밀리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의 증산이고 또 과연 증산이 실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지난달에 러시아가 이 기름 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자국 사정으로. 그래서 증산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베팅을 했지만 그렇다고 강력하게 롱으로 지를 수 있는 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 브렌트 기름이 80달러대에 안착했다는 것인데 80달러에 안착을 했으면 당분간은 기름은 고가 놀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기름 옵션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기름은 옵션 양매도를 해도 될 것 같고 또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석유협회의 API 원유 재고는 643만 배럴 감소로 컨센서스보다 크게 줄었거든요. 그런데 기름 시장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길 원유 재고 발표에 기름값 반등 실패한다. 그러면 기름 콜매도 찬스로 삼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개장 후에 시클리컬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우지수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미 개장 전 다우지수 선물이 150포인트 이상 갭 상승한 상황에서 개장 후 1시간 동안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정반대로 나스닥은 개장 후 엄청난 매도 공세에 시달리며 쉬지 않고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2%를 기록하고 맙니다. 장중에 있었던 ISM 제조업 지수가 밀리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장 국면에 속하고 기대치보다는 안 나온 것으로 봐야 돼요. 따라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이후에 나온 졸츠,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것도 구인 규모가 1100만 명이 컨센서스에서 1056만 명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적게 나왔는데도 시장에는 뭐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개별 종목 보면 캐터필러가 장중에 5.35% 스트레이트 상승했고, 또 금융주는 연속된 상승에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속출하기도 했죠. 하지만 테슬라를 포함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그냥 시초가부터 급락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먼저 밀렸기 때문에 나스닥에는 매도세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졸츠가 나스닥 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새벽 4시에 장중 저점이 만들어지는데 한 번도 그동안 반등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밀린 동안 변동성 지수는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아니, 빅스 지수야 그 S&P에 대한 변동성이니까 뭐 얼마 못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스닥이 변동성 지수인 VXN 인덱스도 장중에 2%를 스트레이트로 민데도 변동성은 23.38%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이 변동성이 의미 있는 바닥 형성을 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월요일에 시장 당긴 것을 뒤집으면서 하락한 것이라 콜옵션 프리미엄이 크게 빠지면서 생각보다 변동성이 얼마 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S&P 변동성인 그 빅스 지수는 그 17.8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기록한 변동성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변동성 지수 대비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된 하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모든 지수들이 순차적인 급락을 보이기에는 애매하다. 뭐 하락이 나온다 해도 폭락은 아니고 점진적인 하락,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 4시 이후에 시장이 급등을 하는데 처음에는 S&P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반등 없이 계속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숏 커버링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스닥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S&P 지수는 장마감 10분 남겨놓고는 플러스 0.2%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오르고 나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감은 위아래 꼴이 돋지로 끝났는데 이런 식의 돋지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쏠림이 나오려면 컨센서스가 일치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방향은 여전히 위아래 모두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아직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방향성이 잡히면 저항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는 일중에 한해서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추세 대응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나스닥을 크게 눌렀다가 바닥에서 반등이 스트레이트로 1%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거칠게 움직이게 되면 장중에 롱을 잡은 쪽에서 저 바닥에서 다 손절을 쳐야만 당깁니다. 또 바닥에서 숏을 잡은 쪽은 전부 손절할 때까지 급등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다 손절하면 다시 내리는 등 아주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따라서 적은 레버리지로 또 원하는 구간에서 챙겨 먹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장에 콜옵션 395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야간 시장에서는 얼마 빠지지 않아서 이길 눌림이 조금만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2.15포인트를 깨게 되면 사정없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방을 본다 하더라도 풋 매도가 아닌 콜 매수로 대응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장의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과 투신이 승부해서 방향성이 아래로 결정된다, 그러면 풋옵션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풋 매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콜 매수로 상방을 노리고 그렇게 옵션 매수로 방향성을 본 게 틀리게 되면 그냥 사정없이 손절해야
시간 가치가 나중에 빠진 다음에 다시 롱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콜옵션 매수를 손절하게 되면 콜 매수는 이번 주에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딱히 방향성을 잡을 만한 상품이 보이질 않습니다. 2길 원유 재고 발표 때 기름 콜옵션 매도를 조금 쌓는 정도? 이 정도로만 대응할 것이고 주가지수 선물은 아직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겠어요. 전체 시장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초이고 벌 수 있는 날들이 많으니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